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 정영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연모사 나노기술, 자연모사 센서 기술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며 ISO TC266 바이오미메틱스 국제표준화회의에 참석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연구 분야는 자연모사 감각 센서 분야인데 이 중에 청각, 그리고 촉각 쪽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진행할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센서, 그리고 자연모사 센서를 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지 등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다양한 자연모사 센서의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청각 센서, 촉각 센서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라 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물리량을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온도 센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라든지 동작을 감지하는 동작 모션 센서, 그리고 사람의 맥박을 측정하는 바이탈리티 센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센서라고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에어백이 터질 때 가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충격량을 측정을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하게 에어백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에는 에어백 센서뿐만 아니라 100종이 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타이어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그 다음에 연료량을 감지하는 센서,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량을 감지하는 센서 등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사용이 되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기술이 발달의 감에 따라서 안전이 중시되는 기술이 발달되에 따라서 라이다 센서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등이 자동차에도 통합되어서 센서의 활용은 더 늘어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센서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다시피 카메라가 대표적인 센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지 센서도 예전에는 하나가 있었다면 그 다음엔 2개, 지금은 이제 4개 이상의 카메라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라고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각 센서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도 처음에는 하나만 있다가 이제는 2개 이상의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외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도 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화면이 이렇게 회전되는 걸 감지하는 그런 자이로스코프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손이 다가오는 걸 아는 프록시미티 센서, 그 다음에 근접 조도 센서라든지 터치 스크린 자체도 하나의 큰 센서라고 볼 수 있으며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페도미터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압계, 그 다음에 맥박 측정 센서 등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스마트폰에 통합되어 있고, 그 센서 성능도 점점 높아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는 단일 종류의 센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도 복수개가 되고 마이크도 복수개가 되는 등 센서의 개수랑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센서는 이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용해왔고 그 관련 기술들도 독립적으로 많이 발달해 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모사 센서를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생명체들이 센서를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음식물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할 때 안정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이 센서들이 발달해 온 겁니다. 이 수십억 년 동안 이 진화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지금 우리가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체에서 발견된 센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체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사용되는 센서를 개발하고자 할 때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생체에 있는 센서를 우선 들여다봐서 원리를 파악하고 공학적으로 트랜스퍼를 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한다면 훨씬 적은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이오미메틱 센서들은 대부분 에너지도 적게 쓰고 초소형이면서 굉장히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특정 센서 하나가 동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체의 전체 생존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리던던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바이오미메틱 센서 고유의 특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오미메틱 센서를 들여다보고 이를 바탕으로 센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미메틱 센서는 뭐 일반 센서와 마찬가지로 음향 센서, 화학 센서, 광학 센서, 기계 센서, 기계적 물리량을 측정하는 센서, 전기장, 자기장, 그다음 방사선, 그 다음에 이제 서멀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연모사 센서는 이제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있지만 또 좀 독특한 내용으로 구성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센서는 총 7가지의 센서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어플로우 센싱, 그 다음에 물속에서 물의 흐름을 감지하는 터치 애더 디스턴스, 그 다음에 겹눈 센서, 그 다음에 방향 감각을 갖는 센서에 대해서 총 3가지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돌고래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에코로케이션 관련된 센서와 그 다음에 습도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후각, 미각을 감지하는 케미컬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에어플로우 센싱이랑 그 다음에 옆줄, 그 다음에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센서 중에 하나는 사람의 터치 감각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겹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오리엔테이션 센서 중 2개는 이제 비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돌고래는 청각, 그 다음에 맛을 느끼거나 음식을 맛을 느끼거나 냄새를 맡는 거가 이제 케미컬 센서랑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센서는 에어플로우 센싱입니다. 에어플로우 센싱인데 크리켓에서 발견되는 필리폼이라는 구조가 에어플로우를 센싱한다고 합니다. 크리켓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귀뚜라미 종류를 말합니다. 귀뚜라미를 보게 되면 다른 곤충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더듬이가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변에 아주 약한 이런 그 공기 흐름을 감지하는 이런 센서는 이 더듬이가 아니라 몸 뒤쪽에 있는 이 셀시라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 셀시를 다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의 필리폼이라고 하는 메카노 센서리 헤어가 한 500에서 750개가 이 셀시라는 구조에 있고, 이 셀시들이 그 또 몸속 큐티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외부 유동에 의해서 셀시들이 움직임에 따라 셀시의 그 필리폼이 움직임에 따라서 뉴런을 자극을 해서 이 감각을 느끼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폼 아니면 이 실과 같은 아주 가는 헤어들은 굉장히 약한 흐름의 공기 흐름을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 0.03mm/s에 해당하는 공기 흐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낮은 주파수의 소리, 그리고 중간 정도 크기의 진동도 감지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포식자가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고 다가와도 그 포식자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 흐름을 감지를 해서 잽싸게 포식자가 더 다가오기 전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모방을 해서 램스 공정을 이용한 에어플로우 센서가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 SU8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 굉장히 헤어와 같은 촘촘한 헤어와 같은 마치 빛과 같이 보이는데 이런 걸 만들었고, 이 빛이 외부 약한 공기 흐름에 의해서 움직일 경우에 그 아래쪽에 있는 정전 용량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 에어플로우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센서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약한 소리를 이제 감지했다라는 것을 알려진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물고기 엽선에 대한 겁니다. 물고기 엽선도 귀뚜라미도 마찬가지지만 포식자가 몸에 직접적으로 닿기 전에, 그러니까 소리가 아닌 주변에 있는 유동을 인지를 해서 말 그대로 떨어져 있는데, 그 포식자가 움직인 거는 유체가 중간에 있긴 하지만 떨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지는 파동을
감지를 해서 마치 그 보지 않고 있는 멀리 떨어진 거를 이렇게 마치 만지듯이 느낀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엽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선에 많이 있다라고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왼쪽과 같이 양서류에도 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몸 전체에 spatially distributed system이라고 해서 이 하나가 아니라 몸 전체에 걸쳐서 다수 개의 센서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엽선이라고 불리고, 물고기나 그다음에 물속에 사는 이제 그 양서류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서류와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엽주는 좀 다른데요. 양서류에서 발견되는 엽선은 이제 그 superficial neuromast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피부 표피층 바깥에 이런 그 신경 구체가 있는 형태로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변 그 플루이드 유체의 속도를 인지한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류에서 발견되어 있는 이런 그 엽선의 경우는 캐널형입니다. 말 그대로 도관형이고요. 그 물이 몸속 도관으로 들어와서 그 도관 안에 있는 신경구체를 자극을 해서 주변에 있는 물의 가속도라든지 아니면 압력의 차이를 느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좀 더 이제 그 생선의 엽줄 구조를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이게 단면도인데 그 물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구멍이 이제 실제 우리가 보는 점점이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연결된 도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동을 하면서 그 이동하면서 안에 있는 그 센스 헤어를 자극을 하게 돼서 이 물고기가 주변에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엽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spatially distributed, 서로 이렇게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 어레이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주변의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물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다가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레이 형태의 플로우 감지를 하는 걸 센서를 이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hermal Hot Wire Anemometry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200 마이크로미터 per second, 0.2 밀리미터 per second에서 0.25 미터 per second에 해당하는 그 유속을 측정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정하게 유속이 왔을 때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이게 파가 찌그러지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 장애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이런 것 또한 이제 감지하는 데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는 겹눈입니다. 겹눈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곤충이 대표적으로 이 겹눈을 가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곤충의 겹눈이 왜 겹눈이냐면 오른쪽 확대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작은 혼눈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큰 그 눈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겹눈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의 눈하고 차이는 사람의 눈은 렌즈가 하나가 있고 뭐 리셉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망막에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방향에서 오는 빛들을 렌즈 하나에서 감지를 하는 반면에 이 겹눈은 이 혼눈 하나하나가 이제 얼라인된 방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들어오는 빛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빛들이 각각의 분리된 리셉터에 의해서 감지가 되고 그때 이 감지된 정보들이 이제 뇌로 전달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겹눈 형태로 되게 되면 굉장히 광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렌즈 하나로 하는 거에 비해서 그 혼눈이 이렇게 각도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면 굉장히 넓은 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광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만한 곳이 내시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태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이런 볼록볼록한 마치 그
페이스 렌즈를 모사를 한 마이크로 렌즈들을 무수히 다수 개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덮는 형태로 연구한 바가 발표된 것은 사이언스 논문지에 나온 적이 있고요. 이 이후로도 이제 후속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원리를 이제 모사를 한 건데요. 그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게 되면 이 혼눈 하나하나가 이제 그 감지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개 배열을 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동시에 감지하는 이런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 왼쪽 아래에 적어 놓은 듯이 무게가 1.75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2.5 제곱센티미터, 사용 전력은 1W가 되지 않는 이런 초소형의 센서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근데 이 센서가 감지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미지 신호를 감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거, 어떤 속도로 다가오는지 이런 정보를 전달해 준 센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에서 어떤 물체가 다가온다고 하는 정보를 줘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하는, 몸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움직일 때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기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에 장착을 해서 충돌이 안 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시연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날아가는 드론에다가 장착을 시켜서 초저공 비행을 시키는데 아래쪽 지면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이게 지면이 다가오면 상승을 시키고 지면이 멀어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하강을 시키는 걸로 해서 초저공의 지면과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그 제어 시스템을 구현한 것도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센서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센서 관련해서 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Migrating Birds, 철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새가 방향 감각을 갖는 센서에 대한 적혀 있듯이 철새는 자기장을 볼 수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신문 기사상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새뿐만 아니라 자기장을 감지하는 생명체들은 또 있습니다. 뭐 일부 지렁이 같은 경우도 몸속에 이제 마그네토 리셉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장 방향으로 움직인다든지 지렁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미생물도 어떤 특정 자기장 방향으로 얼라인하려고 이렇게 몸을 배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실제로 몸속에 이를 감지하는 마그네토 리셉터가 있고요.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뭐 오감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방향을 자기 방위를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들이나 곤충 아니면 지렁이 이런 거에 비해서 뭐 굉장히 기능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사람에게도 마그네토 리셉터가 있다라는 이제 가설도 있고요. 다시 철새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철새가 이동하는 거리는 뭐 100km, 200km 수준이 아니라 1000km, 10,000km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 철새들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정확하게 움직이느냐? 보통 이제 시각적인 정보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날아가면서 이제 주요 지형 지물이라든지 건물을 보면서 이제 제대로 가는지 아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시간대의 해의 위치를 인지를 해서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밤새도록 날아가니까 이제 별이나 달을 보기도 하지만 마그네틱 필드를 감지를 해서 날아간다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를 그냥 감지를 하는 게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를 본다라고 이제 하는 본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연구들이 일부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의 주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망막에 존재하는 크립토크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크립토크롬은 원래는 이제 파란색 빛의 파장에 반응을 해서 어떤 신호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이 크립토크롬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자기장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이 시각 신호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 음영이 위로 볼록한 그런 형태의
화면이 중첩된 그런 하늘을 보게 되고, 남쪽 하늘을 보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볼록한 하늘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각적 정보가 다른, 그러니까 동일한 걸 바라본다고 해도 자기장에 따라서 시각적 정보가 바뀌는 그런 현상, 그런 센서를 이용을 해서 철새들이 자기장을 바라본다, 자기장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가설이 세워져 있고요. 실제로 그렇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예로서 두 번째 예는 이제 드래곤플라이, 잠자리가 갖고 있는 재미있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늘에 이제 잠자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떤 특정 높이가 바뀌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특정 높이를 유지하면서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주 유유자적하게 편하게 잘 몸이 이렇게 뭐 뒤틀리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날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가 잠자리가 갖고 있는 심플 아이가 있습니다. 심플 아이가 있는데, 세 개의 심플 아이가 그 겹눈 사이에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심플 아이랑 비주얼 모터 리플렉스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리플렉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중추신경이 그 머리에서 어떻게 특정하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도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리플렉스라고 하면 이제 그 무릎을 때렸을 때 발끝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하나의 리플렉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사실 머릿속으로 일일이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여라, 무릎을 어떻게 움직여라, 발바닥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하지 않고 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리플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심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잠자리는 특히나 굉장히 거대한 겹눈을 이렇게 머리에 사실상 쓰고 거의 머리 전체가 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겹눈이 있고, 이 겹눈 아래쪽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세 개의 오셀리라고 하는 심플 아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심플 아이를 이용해서 그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땅 위에서 떨어진 높이를 유지하고, 어떤 특정한 위치로 이렇게 특정한 컨스턴트하게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하늘에서 들어오는 빛의 신호의 차이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잠자리의 이런 심플 아이 오실리를 모사를 한 어떤 센서가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너셜 센서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센서 이런 거를 쓰지 않고 단순히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에 들어오는 빛의 차이를 가지고 자세를 제어하는 이런 센서가 개발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오른쪽에 들어오는 빛이 많아지고 왼쪽이 작아지고, 반대가 되면 또 그 반대가 되고, 수평이 유지가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에 따라서 컨트롤을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민첩한 동작이 가능한 그런 센서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오리엔테이션 센서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센서는 파리가 갖고 있는 할테레라는 기관입니다. 할테레라는 기관은 어떻게 보면 자이로스코픽 폴스 감지를 통해서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어떻게 보면 앵귤러 레이트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각속도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할테라라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 곤충들을 보게 되면 날개가 두 쌍이 있는 곤충이 있고 네 쌍이 있는 한 쌍이 있는 곤충이 있죠. 그래서 잠자리 같은 경우는 두 쌍이 있고, 팔이나 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팔이나 벌 같은 경우는 날개가 한 쌍이 있는데, 그 날개 한 쌍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만한, 마치 그 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딱딱한 날개가 태화된 듯한 형태의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날개가 퍼덕일 때 같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진동하는 거 안에 수백 개의 할테라 하나당 수백 개의 이 센싱 메카노 리셉터들이 들어있어서 이 할테라가 예를 들면 이렇게 일정하게 떨다가 몸이 돌아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움직임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를 이 메카노 리셉터들이 감지를 해서 몸이 어떤 속도로 돌아가는지, 어떤 각속도로 돌아가는지를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자이로스코픽 폴스를 이용해서 바디 로테이션 속도를 감지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인공 알테러 센서를 이용해서 몸이 그 각속도계를 개발한 바가 이제 발표된 바가 있고 관련 특허도 이제 나온 바가 있는데 아마 이런 기술들은 초소형 앞선 오리엔테이션 센서, 잠자리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마찬가지로 겹눈,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센서 중에 잠자리 오슬리, 그 다음에 할테러 이런 것들은 초소형 비행체라든지 아니면 초소형 로봇에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판단 시스템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센서 자체 단순한 센서 출력을 갖고 제어가 가능한 그런 곳들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센서는 이제 액티브 소나입니다. 돌고래가 사용하는 에코로케이션인데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90년 넘게 이제 자연에서 모방을 해서 알려진 거고요. 뭐 돌고래뿐만 아니라 박쥐들도 이 에코로케이션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을 하고 마치 소리로 이제 보는 거죠. 어두운 곳에서도 보고 서로 위치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라서 뭐 이미 수중에서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군을 탐지를 한다든지 등 소나 기술로 많이 개념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돌고래는 어떻게 하길래 멀리 있는 거를 굉장히 정밀하고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결과 소리 자체가 상황에 따라서 독특한 소리, 클릭 앤 스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소리를 패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광대역으로 넓은 면적을 스캔할 수도 있고 좁은 면적을 정밀하게 스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내는 신호를 바꿈으로 인해서 바꿔감에 의해서 이걸 이제 이미지를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연구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반영되어 들어오는 거를 감지하는 센서를 마치 돌고래가 지금 이 반영되어 오는 거를 아래턱에 있는 이와 연결된 거에 통해서 이렇게 이와 아래에 있는 지방 조직을 통해서 감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이런 형태로 어레이로 구현을 하면 좀 더 정밀하고 좋은 센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에코로케이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허큘러스 비틀, 풍뎅이를 모사한 휴미디티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풍뎅이의 등껍질을 보게 되면 건조한 곳에서는 등껍질이 밝은 빛깔을 띠게 되고요.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등껍질이 어두운 빛깔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서식 환경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산에 갔을 때 굉장히 마른 잎사귀는 어떻게 보면 좀 밝은 빛깔을 띠고 물에 젖거나 좀 이렇게 눅눅한 습기가 높은 지역에 있는 잎사귀들은 좀 진한 색깔을 띠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풍뎅이들도 그런 서식 환경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색깔이 변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나노포러스 구조가 있습니다. 등껍질에 무수한 나노포러스 구조가 있고 이 나노의 작은 구멍 구조가 외부 습도에 의해서 물이 차게 되면 어둡게 변하고 그게 마른 상황이라 없어지게 되면 밝은 빛깔을 띠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에 착안을 해서 유사한 크기의 균일한 나노 구조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봤더니 드라이한 상황, 건조한 상황에서는 파란빛을 띠다가 이제 습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등 이렇게 습도를 시각적으로 즉각 알 수 있는 이런 습도를 시각화하는 센서를 개발된 바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모사 센서의 마지막 예로서 케미컬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첫 번째로 달팽이 더듬이에 있는 케미컬 센서가, 달팽이 더듬이도 대략 400종류의 그 케미컬을 감지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더듬이 끝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리셉터 구조가 약간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 것들의 리셉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개미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더듬이를 하면서 공중에 있는 냄새를 맡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그 닿는 물질의 맛을 보기도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맛을 느끼거나 아니면 냄새를 맡을 때 400개의 리셉터가 각각 다른 거를 맡는 거가, 각각 다른 분리된 거를 400개를 감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400개의 다른 리셉터에서 들어오는 패턴을 인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맛이나 향이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패턴 베이스드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대략 한 400종의 리셉터가 있는데, 이 400종의 리셉터를 가지고 1조개에 가까운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을, 이런 패턴 베이스드 레코그니션으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그 냄새라든지 맛을 구분한다는 것을 배경으로 초소형의 어떤 특정 그렇게 많지 않은 리셉터를 배치를 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그 맛이나 향을 느끼게 하는 센서들이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연구원에서 진행됐던 청각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청각 센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이 소리를 듣는 기작은 일단 이 피나라고 부르는 뒷바퀴에서 소리를 모으고, 그 모아진 소리들이 이제 그 웨이도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이 웨이도를 통해서 온 진동이 팀파니 멤브레인, 고막을 진동시키면 이 고막이 오시클 중이뼈들을 진동 에너지로 바꿔주죠. 기계적 진동 에너지로 바꿔주고, 이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코클리어, 달팽이관 안에 있는 기저막이 떨림에 의해서 사람이 그 떨림이 청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 자극된 청신경에서 발생하는 생체 신호를 사람이 인지하게 되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듣는 그 가청 범위가 20Hz에서 20kHz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소리는 이제 1kHz에서 가장 잘 들린다, 1kHz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달팽이관의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달팽이관은 어떻게 보면 말린 구조인데, 이 말린 달팽이관을 쭉 풀어보면 가운데 이렇게 베실라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기저막이 있습니다. 이 기저막이 두께랑 너비가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막에 가장 가까운, 그 진동이 들어오는 쪽에 가장 가까운 쪽이 두껍고, 그 다음에 좁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얇고 넓은 형태로 기저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더 개념적으로 하면, 코클리어 자체는 그 진동이 들어오는 쪽이 넓게 되어 있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수록 달팽이관이 마치 좁아지듯이 좁아지는 반면에, 베실라 멤브레인은 반대로 입구 쪽이 좁고 그 다음에 안쪽이 넓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정 파장의 그 소리는 특정 위치만을 많이 진동시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토노토피스티라고 하는데, 주파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 위치가 떨리게 하는,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에 의해서 주파수를 분리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성능의 필터라고, 기계적 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사하는 인공화학 기술을 개발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청각
청각에 약간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이제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미들 이어 임플란트라고 해서 중이뼈를 이렇게 잡아서 떨어주는 형태의 임플란트가 있는데, 이제 인공와우라고, 코클리어라고 하는 인공와우는 말 그대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아예 아무리 진동이 들어와도 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사용하는 장비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인공와우는 기존의 인공와우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와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음 처리기에서 이거를 주파수별로 분리하고 필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을 해서 내부에 있는 기기 장치, 자극기 장치에 이제 트랜스미션을 해주게 되고, 내부에 있는 리시버에서 다시 이제 디지털 들어온 데이터 패킷을 바꿔서 그 다음에 사람의 청신경을 청신경 인지할 수 있는 전기 자극 신호를 만들어주는 이런 커런트 스티뮬레이터를 거쳐서 자극 전국으로 가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서 거치게 돼서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전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터리도 포함되고,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바깥쪽에 보이는 어떤 장치를 항상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많으시고, 예를 들면 또 검사를 할 때도 이런 장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거는 사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어떤 헤어셀이라든지 신호를 발생시키는 헤어셀이라든지 아니면 기저막이 주파수별로 진동이 달라지는 그런 거를 모사를 한 생체 모사 기계적 감각 수용기를 모사를 해서 청각 센서를 개발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어떤 인공 생체 모사, 인공 기저막을 만들게 되면 그냥 인공 기저막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가지고, 신호가 이미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분리돼서 나온 신호를 가지고 자극 전류 발생기 안에서 간단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이식 크기가 훨씬 줄어들고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어서 완전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연구가 완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인공화학 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공 기저막과 관련해서 주파수를 분리하는 구조 플러스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레조넌트 빔 형태로 진행된 바도 있고, 이런 멤브레인 타입으로도 진행된 바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멤브레인 타입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마치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실리아에서 기계적 자극을 받으면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기자, 그리고 기저막이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위치가 진동되는 원리, 이 두 개를 합쳐서 Artificial Resonant Piezoelectric Bassilar Membrane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저막과 같이 위치에 따라서 폭이 다른 어떤 앞전 방막 물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진동 주파수에 따라서 특정 위치가 가장 많이 떨림으로 인해서 그 떨리는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을 하면 이게 기계적 진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음향 신호를 바로 분리한 다음에 그거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파수별로 어떤 지점이 가장 많이 떨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고요. 앞선 연구들하고 다른 거가 저희가 만든 센서가 반응하는 위치가 사람이 가청하는 수백 헤르츠에서 수 킬로 헤르츠 사이에서 특히 잘 반응하게 구조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전류 자극하는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부 청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자극 전류까지 인공화학 통합 시스템까지 개발이 돼서 기니피그의 일부 시험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모사 센서 연구, 촉각 센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피부는 다양한 메카노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 영스 모듈러스가 다른 탄성률이 다른 피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얕은 곳에는 마이스나 메르컬과 같이 굉장히 약한 힘을 감지하는 센서 메카노 리셉터들이 있고, 깊은 쪽에는 파치니안이나 루피니 같이 피부가 늘어나거나 진동 아니면 굉장히 강한 압력을 느끼는 그런 메카노 리셉터들이 있는데, 이 피부의 특징은 그냥 균일한 구조가 아니라 헤테로지니어스한 구조, 그러니까 재질 자체도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냥 평탄한 구조가 아니라 굴곡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피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부형 촉각 센서가 여러 연구 그룹에서 만들어진 바가 있는데요. 그 유연 공정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뭐 오르게닉 FET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구조를 이용한 센시티비티 향상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얇아서 뭐 깃털보다 더 가벼운 촉각 센서를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앞전 물질을 이용한 촉각 센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을 느끼는 이런 앞전 방식 센서가 개발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액체 금속의 도감 배열을 통해서 방향을 느끼게 하는 이런 촉각 센서가 개발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 그 센서의 경우는 유니스트와 같이 개발한 센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마이크로 돔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서로 마주보는 필름 그 구조에서 마이크로 돔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압력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굉장히 높이는 그 오른쪽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평평한 경우, 그 다음에 한쪽에만 마이크로 돔이 있는 경우, 양쪽 다 마이크로 돔이 있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양쪽 다 있는 경우가 급격하게 굉장히 낮은 압력까지 감지를 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는 사람의 피부 내에서 에피더미스와 더미스가 서로 인터락팅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메카노 리셉터들이 그 인터락팅된 구조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다층 구조의 탄성력 차이를 모사한 센서로 전단력을 감지한 센서가 있는데요. 그 전체가 유연한 것이 아니라 한쪽이 딱딱하고 한쪽이 유연한 상태가 되면 왼쪽 그 SEM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어떤 마이크로 필러를 만들고 한쪽 면에만 어떤 그 처리를 해서 딱딱하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이 굽어진 상태에서 서로 마주본 형태로 센서를 구성을 하고 방향을 두게 되면 저항이 방향에 따라서 증가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왼쪽으로 갔는지를 분리해서 구분할 수 있는 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마치 손가락에 센서가 있고 판단을 하는 거는 머리에 있는 거 이런 거 마찬가지로 마치 이제 손끝에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를 따로 그 판단하는 부위와 분리시켜서 물속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촉각 감지가 가능한 히스테리도 없고 내구성도 뛰어난 그리고 굉장히 고민감도의 센서를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자연모사 감각 센서에 대한 다양한 예와 그 다음에 일부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감각 센서라 하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오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다양한 곤충 그리고 어류 그 다음에 뭐 새 이런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굉장히 단순히 오감으로만 분류하기 힘든 감각들도 자연에 있는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들의 센서를 모사를 하면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도 훨씬 간단하고 신호 처리도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초소형의 에너지도 적게 드는 그런 센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는 향후 그 센서 기술에서 거대한 복잡한 센서 기술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초소형이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민감도는 높고 에너지 소비는 적어야 되는 이런 특징적인 어떤 특정 환경에서의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